127의 총평입니다.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는 진보가 불가능하다. 음악의 본자로 꼽히며 20세기 가장 혁신적인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만든 위대한 음악가이자 그리고 천재 기타리스트, 미국의 재즈 기타의 거장 프랭크 자파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기준 2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된 경우는 합격이 조금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총 1시간을 할 건데요. 초반 20분 동안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나머지 10분씩 4교시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시간 동안 세부 설명보다는 다음 시험을 위한 분석 위주로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6회까지 최근 경향인데요. 자, 먼저 최근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재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변경, 법규, 품질, 안전, 개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됐었고, 요즘 안전 문제가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100회에서 120회까지 중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 특히 110회 이후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건설 BIM과 관련된 내용들, 실무 활용 아이템들도 하나씩 출제가 됐었고, 특히 이제 현상, 기준, 그 다음에 중점 관리할 부분들이 이제 성능과 관련된 소음, 진동, 내진, 실내 공기, 그리고 변경된 기준, 피복 두께와 존치 기간, 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침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 지침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6회차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검사 시험 방법 준수 사항 파악, 그 다음에 결함 현상 대처 능력, 조사 계획 준비, 그 다음에 공법, 총 4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 유형이 조금 줄었죠. 대신에 지문이 많이 길어졌고, 시험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특히 그 시험에 대한 내용 중 관리 방법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 방청 도장을 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문제들이 출제를 많이 나왔죠, 출제가. 그리고 이제 결함 대처 능력은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대처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었죠. 126회 때. 지문이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지문의 특징에 맞게끔, 분량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답안 작성 형태를 분량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업, 그리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126회의 특징은 용어가 아니라 완벽한 약수령으로 전환이 됐었고,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7회를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127회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약수령 기본적인 200개 정도는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용어의 정의를 반복해라 해서 용어를 위한 용어가 아니라 서술을 같이 풀어가기 위한 용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늘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반복학습, 그 다음에 수량을 늘려라.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문제가, 자, 기준은 반드시 암기하자. 기준 반드시 암기하자 했었죠. 자, 토공사의 계측관리, 기초공사의 부동치마, 그 다음에 관련된 시험들, 거푸집의 존치기간, 철근의 피복 두께, 기준과 관련된 소음 진동, 이런 기준과 관련된 거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제도, 기본 문제 100문제가 있고, 특화 문제를 별도로 선별을 해보자.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126회처럼 나오면 조금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학원 강의 내용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약간 부담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기존 시험 위주로 우리 갑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회차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27회 이제 출제 문제 분석인데요. 총 5가지로 유형이 구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제도 기준이 있고 시공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도 기준 같은 경우는 네, DFS 기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건진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딱 짚어서 네, 지능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도구, 일식도구 해서 제도 기준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공과 관련된 기준이 경량, 중량, 충격음, 그 다음에 철골부재, 네, 스켈럽, 그 다음에 표준 시방서상의 수빈양생 기간. 자, 그래서 제도 기준이 상당히 너무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법 및 시설, 네, 우리 공장에서 하는 썸머지드 아크 용접, 그 다음에 PB, 네, 서술 문제 73회에 나왔던 가이돌이 용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기본 5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3개밖에 안 나왔었죠. 그리고 재료에서 이제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저탄소 콘크리트가 출제가 됐는데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성분에 관한 내용 깊게 들어갈 수 없는 문제로 저탄소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섬유 보관 콘크리트 중에서 강섬유가 아니라 유리섬유로 출제가 됐고요. 결함 및 현상 대처 능력은 네, 현장 경험에 의한 네, 결로 방지 방안, 특히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서 데크가 적용된 부분들, 입주 초기 1년 정도는 이제 재료가 습기를 이렇게 빨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배출이 되면서 초창기 때, 입주 초기 때 결로가 많이 나는 부분들, 자, 그 부분을 이제 뭐 사전에 단열재를 외단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닥에 일반 배수판이 아니라 단열재가 내장된 배수판, 뭐 이런 것들을 비난방비에 적용하는 그 실무적인 부분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127의 특징은 기준 위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사업관리, 철골, 콘크리트 이 3개의 문제로 거의 집중이 됐어요. 특히 건설 사업관리 총론 부분이 너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되면 되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양한 공정으로 출제를 하지 않아서 소수 공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건축시공밀사 시험인데 토목이나 안전분들이 와서 시험을 봐도 그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토목 안전과 중복이 조금 덜 되는 커튼홀, PC, 철골, 그리고 마감 공사 위주로 출제를 조금 해 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다음 회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커튼홀 최근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커튼홀,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철골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과 관련된 문제도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마감 공사가 이번에는 좀 많이 작았어요. 마감 공사.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즉 여기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온통 기준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제도 기준이 2개가 나왔었고, 여기 연달아서 딱 제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출제가 됐네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제도 기준을 압사를 했습니다. 암기 안 하면 못 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 공법다운 공법이 아니라 시설물 공법, 그 다음에 용접하는 공법, 또 PEB 같은 경우도 시설물 공법 또는 구조 공법, 여기서 공법이 3개가 출제가 됐고, 기준 부분에서 시공 기준으로 출제가 된 게 이제 스켈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 성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탄소, GFRC.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결함 기준과 관련된 결로 방지와 수분 양생 기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인데 추가적으로 서술에서 나온 부분들이 응용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출 문제 형태로 보면은 뭐 9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냈는데 중요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답안 작성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126회 서술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127회 출제 유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지난 회차 분석을 했었죠. 자, 문제가 지문이 상당히 많이 지문이 길었습니다. 총 3에서 6가지 정도로. 그래서 파트를 딱딱 지정하고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지 못하게끔 지난 126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고전적인 문제를 조금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사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끔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출제를 했는데, 민원이 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면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 문제를 보고 출제를 하러 가신 분이 지난 회차에 너무 지문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126회 때는 사건, 사고, 이슈, 그 다음에 중요도 낮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침은 여전히 그대로 기본 4-5문제는 기술 지침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지침 같은 경우는 항상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기술 지침 지문을 가지고 기출 문제와 결합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26회 때 경향, 지문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정은 했지만, 용어에서 지정을 했지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라는 게 초고층 건물의 시공시, 또는 저층부 콘크리트 타설시, 또는 층고가 높은 동바리 시공시, 이런 시공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는 문제가 기술사 문제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6회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구 지문이 상당히 많았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목 구분을 해서 분량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차 출제된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질문 수량이 거의 사업관리, 총론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그 다음 철골,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준비하실 때 토공사라든가 기초공사, 거푸집 문제, 커트롤 문제, 마감 문제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되겠죠. 자, 사건, 사고 이슈로 데크 플레이트 붕괴가 최근에 한 3-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붕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 이중회피, 비산먼지, 밀폐 공간, 이제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또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낮은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공부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기술 지침에서 그대로 출제된 게 지금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물론 기출 문제, 기존 기출 문제도 맞지만 지문 형태를 보면 타워 크레인은 딱 그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지문대로 냈구나 할 만큼 똑같이 내 앞에 있는 도 마찬가지고, 비산먼지, 자, 콘크리트 균열, SRC 접합부 철근 배근, 그리고 단열재 시공하는 것도 똑같이 기술 지침에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회차 용어 이제 밀폐 공간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은 예전 기출 문제였었고, SRC조 철근 같은 경우는 용어로 출제된 거였는데 다시 또 서술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7회는 기준으로 시작해서 기준으로 끝났다. 지문의 특징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26회 때 분석했었던 지문 조건의 설정이 다시 부활이 됐어요.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조건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관통하는 말뚝 항타시, 그러니까 부마철력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해서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냈고요. 초고층 타설시라는 조건을 줬죠. 그럼 초고층 높이 기준에 대한 타설 방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밀폐 공간 마찬가지죠. 시공할 때. 근데 이제 도막방수라고 약간 혼동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도막방수가 아니라 밀폐 공간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계획 수립시,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 시공시, 단열재 시공시, 이렇게 해서 조건 설정 문제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조건 설정이 부활됐다는 것은 기술사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구 지문의 항목은 조금 줄었어요. 네, 바람직한 방법이죠. 보통은 가장 좋은 건 3가지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네, 3가지 정도 나오면서 3페이지 안에서 3가지를 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도 이제 뭐 1에서 4가지로 축소가 지난 회차에 비해서 됐습니다. 난이도는 대표 기준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표 기준 문제. 뭐 계측관리, 뇌하피복, 이런 대표 기준, 층간소음, 그런 대표 기준이 아니라 대표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으면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암기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았는데도 있구나. 상당히 난이도가 지난 회차보다 쉬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지난 회차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네.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점 및 점수 조정 문제가 뭐 이번 시험은 뭐 기준 암기 안 되어 있는 경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격은 누군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더 근접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목의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분량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127회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2교시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지력 감소, 뭐 부마찰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내구성 항목 전체 풀로 쓰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초고층 타설 시 조건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기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같은 경우도 기준이죠. 기준. 마찬가지로 기준. 그리고 기술 지침에서 지문 그대로 출제를 했고,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동부아리와 관련되게끔 또는 데크 플레이트 단부, 이음부에 대해서 붕괴 요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높이를 너무 붐대를 높게 하게 되면 압력이 더 강해지죠. 그런 부분 타설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끔 출제를 했고요. 내압피복 기준 그대로 기술 지침 출제됐습니다. 이중의 P는 이제 용어로 출제됐던 문제들인데 이제 서술로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마지막 4교시 부분도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코드화 되어 있는데 예전 뭐 2016년도 시방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출제를 했고, 또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서준 콘크리트도 시공관리라는 문제가 약간 채점에서 향방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용어로 출제된 문제가 응용이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단열재 시공 부분도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현장 내용을 응용하게끔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교시 때부터 4교시까지 문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분석 내용이었고요. 총평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28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핵심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도금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제도 기준이죠. 자, 일식도금에서는 적용 대상과 특징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장점과 단점인데, 일괄 도급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 의도가 반영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업체에서 일괄 도급하기 때문에 이윤을 혼자 다 챙기는 부분들. 그래서 재하도급 내려갔을 때 재하도급 내려가는 분들이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계약이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되게 수월하고 공사 관리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DFS인데 기존 기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제도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뒤쪽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설계자와 발주자 기준으로 작성 기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에서 항목을 지정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뒤쪽에 제가 간단하게 현장 느낌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1종, 2종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암기가 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네, 안전관리 수립 대상을 가지고 그 항목들 적은 게 제일 편해요. 보통 이제 10m 이상의 굴착 공사하고 그다음에 굴착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서포트가 5m 이상이 됐을 때 높이 기준도 있죠. 높이 기준 해체를 했을 때 문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발물을 사용을 했을 때하고 축사, 이 거리 기준들을 그림을 암기를 해두면 유해염 방지 계획서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을 쓰면 생각보다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특성 분석하고 현장 운영 계획,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이대로 암기하면 잘 안 되니까 그림을 그대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네, 안전관리 계획을 풀어가면 네, 용어 문제 풀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건진법 사이의 안전관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 주요 내용은 이제 안전 영역, 그리고 소요 비용,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사용 항목인데, 자, 사용 항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사용 항목에 안전관리 계획서에 들어가는 작성 비용,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 수당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뭐 우리 안전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 보호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건진법상에서 항목은 공사장 주변과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가설 구조물의 안전시설물 시공 기준으로 해서 작업자에 관한 부분들과 구조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냐, 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냐. 자, 무엇보다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항목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구조물과 작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 제가 그렸던 내용 그림을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관리비인데 설계 안전성 검토 내용 그림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경량과 중량 네, 충전급 기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준비했던 층간 바닥, 표준 바닥 구조, 그 다음에 지금 사후 성능 확인 제도, 얘를 겨냥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뒤쪽에 기본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꼭 적어야 되겠죠.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전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안을 잘 보시면 기존에는 애매모호하게 3dB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37에서 41, 41에서 45, 46에서, 네, 49. 이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네. 기준을 4dB 간격으로 성능 등급을, 네,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 변형량 또는 그리고 흡수량, 손실 개수, 동탄성 개수, 밀도,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심사 절차도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경량과 중량에서 왜 중량으로 통합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태핑 머신은 현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 그런데 기존에 이제 100머신으로 측정을 했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임팩트 보호를 사용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한 번에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네, 고주파 평가의 정확도를 해서 잔향 시간까지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잔향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얘가 바뀌어졌구나. 떨어지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다라고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항목은 암기는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험장에서 전부 다 쓰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툴을 모르지는 않는데 그걸 용어 한 페이지로 적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논술 문제로 출제됐던 게 네, 용어로 출제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굴착을 하고 나면 유로폼 규격이 보통 1.2m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규격에 맞게끔 가고 BC 커터 장비냐 하이드로미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간격이 달라지는데 굴착 관련과 가설 관련
세부 내용을 꼭 적어줘야 되겠죠.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적어서 기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썸머지드 아크 용접은 자, 이거 이제 우리 학원에 또 예상 문제이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작성하기가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크 용접과 비교를 하는 것도 좋겠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상세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대전류, 고전류, 그 다음에 밀도 용접이 가능하고 대신에 단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럭스를 이쪽에다 집어넣습니다. 호포에다 집어넣어서 가고 용접상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입이 아주 깊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엄급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술 지침에도 나와 있고 학원의 이제 합격자 노트의 예상 문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사진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B 같은 경우 이건 모든 학원들의 예상 문제이기도 하죠. 공법이면서 구조이고 이 PEB 같은 경우는 특징을 적어주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는데 특히 이제 기본 주각부 그림들은 보통 놓치는데 주각부 마찬가지로 같이 세팅하고 얘는 이제 조립 순서를 적어주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습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모멘트 도를 그리게끔 하면서 접근이 되어 있어요. 노트들이. 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삭제가 되죠. 그래서 부재의 내 모멘트 분포 상태에 따라서 최적 단면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테이퍼드, 멤버드, 빔, 디자인 부분으로 이렇게 메인 그림을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중돌이 펄인 부분이 Z 형광으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뒤쪽에 다시 나오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플랜지 브레이스하고 메인 프레임이 있는데 플랜지 브레이스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플랜지 브레이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메인 프레임의 압축, 횡자굴 길이를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은 이제 중돌이가 지금 펄이니 Z 형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경사로 가서 이렇게 시공했을 때, 자, 이 경사에 맞춰서 C형광이 들어갔을 경우 이게 응력이 작용했을 때 중심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Z 형광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 중심선이 맞아진다. 자, 그래서 경사지면에 사용할 때 수직 하중과 강축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부재의 역학적 성능 증대된다. 중요한 특징이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세그 앵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지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렬이 되면서 비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기타 나머지는 이제 대공간에 사용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대공간을 가기 위해서 보강하는 기둥들도 추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는데, PEB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하고 장점 부분으로 앞에 이야기한 구조적인 부분들과 모멘트도 중돌이 내용을 꼭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부재에 들어가는 스캘럽 가공 부분인데, 자, 이것도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반지름 기준이 있겠고, 우리는 이제 플랜지와 웹 부분, 기둥 부분에서 보아 기둥 부분, 접합부, 이런 부분 상세도가 나와줘야 되겠고, 그 부분에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 반지름 기준을 적어야 돼요. R1과 R2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첨삭을 가장 많이 받았던 문제 중에 하나겠죠. 다만 출제가 최근에 지금 경향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20회 만에 출제되거나 20회 정도 차이 나거나, 그 다음에 근접을 해도 19회 정도 출제를 했었는데 곧장 6회, 그러니까 2년 만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예상 문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저탄소 콘크리트, 이제 우리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를 연상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얘는 혼화재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제조할 때, 시멘트 자체를 제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멘트 양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화재를, 다양한 혼화재를 집어넣는데 특히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함유량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조금은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 보강 콘크리트도 다 예상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얘를 많이 준비를 하죠. 그런데 유리섬유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세부 내용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약간의 이제 현장 내용으로 뭐 피버블 현상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현장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주동통합형으로 됐을 때 이 엘리베이터 홀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적용한 주차장이 있고 PC를 적용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 적용한 부분들, 또 ALC를 가지고 벽체를 사용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온도 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습기를 흡수하는 형태. 그래서 입주 초기에 1년 정도까지 적응하는 동안 결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온 기준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단열 및 방습층을 설치하고 환기 및 제습, 결로 유도 후 결로수 배출인데, 자, 이걸 제가 101회 때, 101회 총평 때 자필로 총평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공법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중벽 시공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4인치 블록을 사용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중벽 사용한 것들을 내부 쪽에 벽체, 배수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벽체 배수판을 사용해도 결로수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내장하는 그 배수판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단열보다는 외단열 쪽으로 공동구 부분도 외단열로 해주게 되면 좀 더 결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 서술로 출제를 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배수판도 일반 배수판이 있겠고 또는 단열재를 내장한 배수판, 특히 바닥 부분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수판을 했을 때.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한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보다도 드라이월, 환기가 중요한데 초창기 때 환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팬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파워팬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주동통합형에서는 엘리베이터 내부에다가 제습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서술로 출제를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인데 수변 양생 기간, 이것도 이제 101회 때 용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1회 때 자필로 제가 초평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준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현장 그림을 그려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뒤쪽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이게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요. 보통 이게 그냥 이렇게 됐다라 기초다 그냥 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림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 위에 타설을 했을 때 수분 양생하는 방법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고 외부 수분 방지냐 공급이냐 노출면을 피복하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기준을 못 적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준을 접근하면 훨씬 더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방법과 선정으로 구분해서 적어 주시는데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 기준이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기준을 못 적는다 그러면 현장 그림을 그려서 점수를 커버를 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기준을 잘못 적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 그리고 방법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면 고점은 받지는 못하겠지만 감점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문제가 전체적으로 사업관리 부분과 기준 문제 위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딱 문제를 받자마자 생각보다 고득점을 맞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기준을 암기하는 분들은 고득점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1교시 총평이었습니다.
네, 2교시 문제입니다. CM의 계약 유형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약 지반을 관통하는 말도 항타인데 지지력 감소니까 부마철력에 관한 내용이 꼭 언급이 돼야 되겠고, 내구성 저하 요인은 각 항목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염해, 중성화, 탄산화죠. 알칼리 골재 반응, 건조수주. 이 4개 항목은 빠져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타설하는 타설시 고려, 공동주택의 타설시 고려사항에다가, 네, CPB 운영 방법이니까, 네, 어디에다 적용을 갈 건가인데, 이게 판상형이냐 탑사형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밀폐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해요. 자,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을 하고, 각각 항목대로 장단점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다 못하면 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 문제는 CM의 계약 유형이니까 계약 유형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 이 프로세스를 해놓고 나서 그 단계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마 2교시 문제 중에 이게 제일 뭐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연약 지반을 관통하기 때문에 타임 이펙트 릴렉세이션이 언급이 돼야 되겠고, 또 부마 찰력, 또 우리가 늘 수업 때 이야기한 뭐 슬립 레이어 파일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좀 돼야 되겠고, 뭐 그룹 파일 효과 이것도 당연히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문만 잘못 읽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 내구성은 일단 시방서상에 분류된 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 중요도가, 네, 알칼리 골재 반응, 그 다음에 탄산화, 그 다음에 염해, 뭐 동해, 그 다음에 이제 건조수축까지 포함이 되겠죠. 건조수축. 이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겠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들 이거 언급하고, 기타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내구성 시험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게 101회 때 출제된 문제들이거든요. 101회 때. 그 문제들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마법학교 가보시면 101회 때 제가 자필로 총평한 게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요즘 뭐 가장 핫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네, 위치 선정에 따른 내용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부 쪽에 하느냐 외부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코어에 따르냐 슬랩에 따르냐에 따라서 보강 방법하고 인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뭐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밀폐 공간 도막방수인데, 도막방수가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막방수 프로세스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막방수 같은 경우는 도포를 하기 때문에 도포에 따른 별도의 프로세스하고 바탕 처리에 따른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밀폐 작업이 됐을 때, 밀폐가 됐을 때 작업 전에 준비할 내용과 작업할 때 할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사전 조사할 내용들, 그리고 뭐 교육을 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뭐 개인 보호구, 환기하는 내용들, 이걸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갔으면 뭐 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프로세스만 잘하면 실수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 2교시 문제인데 너무 빨리 끝났죠. 너무 빨리 분석을 끝냈는데 기준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됐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 뭐 CM 부분, 뭐 아무나 쓸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마찰력 부분도 공부를 다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내구성 부분도 네, 기술사 기본 문제죠. 가장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고층 타설 문제도 노트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밀폐 공간과 신재생 에너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정도,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밀폐 공간을 가고 뭐 내구성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내가 못 쓰겠다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이 내구성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과락을 당할 수가 있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물론 뭐 기본적인 국민 문제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교수님들이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채점하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2교시 문제에서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내구성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뭐 물론 신재생 에너지 공부하신 분들은 썼겠지만요. 그래서 2교시는 처음 문제 보고 그나마 한번 1교시보다 좀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고 시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3교시 문제인데요. 2교시 본 다음에 3교시 문제 상당히 어려웠죠. 기준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2교시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촬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6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자, 3교시 부분에서 포인트는 이 기준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물론 해당 업무를 하는 분들은 문제가 어렵지 않았겠지만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들을 제시를 안 했다라고 보면 아마 가장 감점이 많은 교시지 않을까 봅니다. 자, 타워크레인 기본 문제,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부, 이음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요. 일반 합판 거푸집과 달리 장선 멍에를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위험하냐면 중앙부 부분에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붐대가 또는 펌프카가 높이를 상당히 위로 올려놓고 타설했을 때 집중하중 또는 충격하중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펌프카 타설 속도가 빠르잖아요. 규격이 커서. 그럼 출렁출렁 되면서 집중하중이 오면서 가운데 부분 이음 부위가 붕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었었고, 내압 페인트 같은 경우는 기술 지침 내용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중의 P는 구성 항목대로 기능 요소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인증 부분에서는 앱이 인증과 본 인증을 구분하고 평가 방법과 산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았죠. 자, 평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앱이 인증, 본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확인 사항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증 절차를 제시를 하고, 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과 요구량, 배출량 이런 부분들을 산출을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못하면 전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자, V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설정을 해서 출제를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끔 작성을 하겠죠. 제안서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실시 대상, 그 다음에 실시 시기와 횟수, 자, 법규적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준비 단계, 분석 단계, 실행 단계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비용 절감 사례를 가지고 뭐 작성을 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이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항목들 그대로 작성하면 큰 문제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실시 시기와 대상 이 정확한 내용을 적지 못했을 때 감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타워크레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종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 건물과 인접 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픽업 에어리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도심지 건축공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접 건물을 꼭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픽업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산정 같은 경우는 층수를 가지고 고층이냐 초고층이냐 가지고 또는 저층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시 검토 사항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겠죠. 늘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공 순서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종류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붕괴 원인이 뭐 중간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펌프카 속도에 따라서 그 붐 높이가 가깝게끔 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에다 올려놓고 타설을 빠른 속도로 갔을 경우는 맥동 현상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충격 하중에서 집중 하중이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강주 사고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거하고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건 이제 동바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급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국민TV에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물론 이제 세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편집되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동바리 문제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세도를 그려주면서 펌프카 타설에 관한 부분과 동바리 부분, 그 다음에 단부와 중앙부 이음 부분, 이 부분 언급이 된다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뇌화 포인트는 이 프로세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프로세스를 적고 나서 그 순서대로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한 기준들을 적어준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겠고요. 내화 성능 기준은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더블 스킨인데 이거 이제 계속해서 작년부터 예상 문제로 더블 레이어 스킨 이렇게 해서 최종 모의고사도 출제했고 모의고사 때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성 포인트 같은 경우 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관련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지워 놓고요. 이 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안에 내용이 컬럼 쇼팅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성 항목. 여기 중공층이 바로 가장 큰 이 공법 또는 이 구조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세도를 그리지 못하면 일단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특성 부분들을 항목대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냉난방 부하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3교시 부분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못 적거나 지금처럼 구성요소 항목을 정확하게 못 적었을 때 감점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그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4교시 문제인데요. 2, 3, 4교시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교시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 시방서원 내용인데 지금 이제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현장 관리라고 말하면 착공 초기, 그 다음에 준공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로 착공 초기에 관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기존 기출문제가 되겠죠. 자, 균열 유형도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서준 콘크리트는 단서가 이제 초고층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콜드 조인트 온도 관리에 관한 내용들인데 운반과 타설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24회 때 용어로 출제됐죠. 우리 총평 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요즘은 총평을 자주 봐야 돼요. 방향 설정을 하려면 내용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용어가 서술로 나오고 서술이 영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평을 120회부터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단열재 시공 같은 경우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과 시공 부위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 또는 부위별로 보면 지붕, 지하 또는 이제 아까 앞에 문제에 나와 있던 비난방 부위 이런 부분에 대한 단열 이런 부분도 언급할 수가 있겠고요. 경사지붕 되어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흔치는 않지만 라운드 지붕으로 되어 있을 때 또는 외단열 시공 뭐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점수의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분들은 뭐 사교치가 가장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착공초에 우리가 현장에서 공목과장, 공사과장, 현장소장 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착공 딱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없이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고 뭐 가설공사부터 해서 하나씩 언급을 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적지 못하면 이건 뭐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 네, 기준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기본적인 국민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으로 나누어서 네, 방법과 뭐 절차, 뭐 시공 순서 그리고 유의사항. 근데 보통은 이제 특징 위주로 나와 있고 상세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4교시에서는 약간의 점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점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 부분들은 우리가 콜드 조인트 온도 증가에 따른 슬럼프 저하 다 알고 있는데 자, 이걸 이 운반과 타설 위주로 적어야 현장 느낌이 나면서 문제가 많은데 보통 일반적인 이 전체 서중 콘크리트에서는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절제를 하고 지금 타설 부위에 대한 검사로서 대책 그리고 타설 온도를 운반과 시공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타설 시간 조정과 네, 타설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또한 이제 타설 장비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문제 CPB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같은 분이 출제를 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다면 둘 다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SRC 구조 같은 경우 곧장 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SOS 탑다운 했을 때 지금 이제 관통해서 가는 방법이고 자, 방법들을 사진을 보면서 뭐 124에 용어할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자, 아까 그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SOS 탑다운 서포트 시스템. 지금처럼 이제 플레이트를 용접해서 바깥으로 꺼낸 다음에 그 위에다 용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 또는 이제 통과를 하죠. 네, 관통할 수 있게끔 미리 철근 구경보다 좀 더 크게 해서 미리 가공을 해놓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파트 부분으로 뭐 볼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나가게끔 가는 방법도 있겠고 플랜지 외부에다가 H빔 브라켓을 직접 용접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와 만나는 상부 철근은 철골 기둥면에서 절단을 해서 가는 방법들 그 다음에 네, 상부 철근은 스틸 플레이트 부분과 용접을 하는 부분들 기타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특징들 네,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단면으로 같이 이제 뭐 상세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단열공법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이제 현장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 또는 각 부재별로 기초, 기둥, 벽보, 바닥판, 뭐 경사, 지붕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했을 때 아주 상세하게끔 네, 현장 경험했던 내용들 전부 풀이를 했었는데요. 지하층 피로티 부분에서 EPS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고 뭐 천장 또는 보호 밑판, 옆판 또는 이제 우리가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락방을 설치를 했을 때 보호 밑판과 보호 옆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 판상 단열대를 사용하는 현장, 아이소핑크를 사용하는 현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로 방지 단열대를 알폼에다 고정하는 방법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층 시공하는 방법 지붕층도 네, 라운드로 된 지붕층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라운드 부분에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다 내서 그 부분에다가 단면 결손 부위를 우레아 폼으로 충질하는 이런 방법들도 뭐 추가적으로 현장 아이템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뭐 스테이 인 플레이스 이것도 뭐 적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뭐 본 패널, 지금은 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본 패널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했던 공법들 또 네, 고급주택 또는 전시시설에 가보면 이 라운드로 크게 되었을 때 선시공되는 단열재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현장적인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고득점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공통상 이런 부분들은 뭐 모르신 분들이 크게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교시 문제가 그래도 현장 문제가 있고 조건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서 실수를 4교시에서 얼마만큼 만회를 하느냐, 물론 개인 편차에 따라서 실수 요소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끔 실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좀 더 부각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시험이 네, 합격,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27회) 기술사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제 127회가 끝났고 올해 마지막 시험인 128회가 남았는데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총평되어 있는 자료, 특히 최근 6회, 2년 정도의 총평은 자주 반복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가 앞쪽에 분석해 놓은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잘 보고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회차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128회 네, 방향 설정을 했는데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 네, 기준 암기는 항상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기준은 정말 필수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마법지의 가장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하자와 관련된 기준 부분들, 제도와 관련된 기준 부분들, 시험과 관련된 기준들을 꼭 선별해서 이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서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이 서술을 위한 용어를 가지고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문 변경을 하기보다는 기술 지침을 토대로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기술 지침, 뭐 제목을 타이핑한다든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예상합니다. 자, 늘 강조하지만 프로세스, 시간 날 때 시공 프로세스 꼭꼭 만들어 놓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서술도 마찬가지로 기준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지침 분석을 할 건데,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기술 지침을 일일이 제가 타이핑을 전부 다 치고 있습니다. 대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타이핑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상 문제와 관련되게끔 문제를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실 때 같이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서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배포를 할 건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128회 시험만 남았습니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늦게만 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죠. 내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기본적인 내용 암기 계속하고 있고, 정말 기본기, 마법지 암기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점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좀 더 합격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27회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